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윤 정권 내내 갈수록 각종 경제 지표가 나빠져서 나라 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 못하시죠? 예, 좋아진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 제가 수십 개의 경제 지표를 지금 내내 추이를 점검하고 있는데 좋아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알고 계시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지표를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예. 네, 기다리세요. 대규모 세수 펑크에다가 재정 적자에다가 소비와 투자 모두 마이너스고 무역 수지는 1년 이상 눈덩이처럼 적자가 커졌습니다. 무역 적자가 7월에 흑자 나왔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홍보한 것이 아니고 통계 집계 결과를 발표한 네, 겁니다. 그런데 수입이 25.4%가 줄었어요. 수출은 13.4%가 줄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10% 이상이나 더 줄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숫자상 흑자죠. 불황형 흑자죠. 안 그렇습니까? 불황형 흑자가 더 위험한 거 아실 겁니다. 이것을 흑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재부 말 혹세 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25% 이상 줄었는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정부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부동산 연착륙 운운하지만 정책을 보면은 부동산 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7월에만 주택담보대출이 6조나 증가했습니다. 은행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불티나고 팔리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고소득자들 집 사는 수단이 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 대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던 이제는 은행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마구잡이로 풀면서 폭탄 돌리듯이 시간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작 돈을 풀어야 될 국가는 이미 지키지도 못하는 재정 준칙을 들이밀고 재정 건전성이 어떠니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아직도 정부가 나서서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가계부채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양심 있는 관료들이라면은 도저히 이런 행태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규제 풀어서 가계부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서 걱정이다. 가계부채 더 늘지 않겠다고 이게 혹세무민 아니고 뭡니까? 경제정책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반성하세요. 중환자가 위험하긴 하지만 적시에 수술을 하면은 살 길이 있습니다. 몰핀 계속 연명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경제부총리는 도대체 현 경제 위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계부채 확대를 용인하면서 특권층에 불을 집중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인플레 상황에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네, 그러면 일괄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탈중국의 부자 감세, 미일 안보 경제 종속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파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정부 지출마저 줄이는 직무유기에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에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에서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원자재 낙폭에 기대했던 2% 물가 운운도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원유가 다시 폭등하면 물가 다시 오를 겁니다. 취업률 아까 말씀하셨는데 60세 이상만 늘었고요. 65세 이상만 21만 명 취업 늘었고 청년층은 13만 명 줄었어요. 청년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개인 회생 신청망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카드 연체율 계속 치솟고 있어요.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신용회복 신청자가 이미 작년에 67%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십니까? 예. 그런데 정부는 경제 전망이나 예측, 대응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입니다. 그렇게 부총리께서 강조하시는 상저하고 언제 옵니까? 10월 달 지나야 옵니까? 지금 하반기입니다. 저는 갈수록 더 추락하는 상저 하락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각종 지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개 지표 정리한 거 보내드릴까요? 마치 해방 이후에 혼돈의 전야 같아요. 민심이 흉흉하고 묻지마 살인이나 일가족 자살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고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등 각종 참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경제부총리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세계 경제 탓할 수 없을 겁니다. 전 정권 탓도 이제 그만하세요. 윤 정부와 관료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비상경제 금융회의에서 기재부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을 먼저 제안했습니까? 말이 유동성 강화지 양적 완화 아닙니까? 이 사태의 파장이나 법적 문제 다 검토했어요? 국회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비영리법인 새마을 금고 등의 비은행권 대출 확대와 한전채, 회사채, 지방채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인원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와 파장에 대해서 법적 검토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회와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대출 확대와 한전채나 회사채, 지방채, 심지어 대출 채권까지 적격 담보 확대로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하도록 조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시행령 통치에다가 언론자가 쿠데타에다가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합작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 사태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답변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하신 것 중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다, 불황형 흑자 홍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불황형 흑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출 수입이 감소를 하고 수입이 더 빠르게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개월 흑자를 보였고 그 흑자의 안에 내용을 보면은 원래는 가격 변수만 작동하다가 최근에는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증가하는 것을 불황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해석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현재의 경기 상태는 경기 둔화가 점차 완화되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거짓으로 홍보를 했다. 혹세무민 이런 좀 지나친 표현 아니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출 등과 관련해서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도체 경기 등을 중심으로 3분기에 8월은 계절적인 특성이 있어서 일부 다시 폭의 적자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부터는 무역 수지가 흑자 기조로 진입할 것이고 10월경부터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수출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다. 그리고 수출이 마이너스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무역 수지 등이 국제 유가가 올랐고 세계 교역량이 가파르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꾸려가는 구조라 기본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등과 유사하게 수출이 마이너스가 있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9년 1년 내내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당연히 또 수출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 그때는 바로 반도체 경기 하락과 맞물려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번에도 반도체 경기 하락, 중국 경제 봉쇄, 그리고 세계 경제 둔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수출이 마이너스였는데 그것이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빚내서 집 사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다. 전 세계 1위다. 가계부채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시경제, 거시건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가계부채가 언제 증가했느냐. 2016년 말 대비 2021년 말 지난 정부 5년간 가계부채가 BIS 기준으로 GDP 대비 87%에서 21년 말에 105%로 18% 정도 폭등했습니다. 가계부채를 폭등시킨 것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그게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05%의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10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절대 규모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가계부채 총량이 작년 말에 비해서 현재 약 마이너스 5조 수준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은 최근 요 몇 개월 사이에 가계부채가 조금씩 빠르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이 지금 금융기관들의 일선 창구에서 현재 이 건전성 관리를 조금 우회적으로 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이 가계부채가 방만하게 늘어나고 이것은 심대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금융당국이 전부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 또 나가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가계부채 전 세계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만든 것은 바로 지난 정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몰핀 주사 왜 이 놓듯이 이러면은 경제 죽는다. 바로 맞습니다. 제가 이 몰핀 주사 안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계부채 그리고 국가부채 재정 건전성을 심대하게 해치면서 국가 재정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을 떠넘기면서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고 빚내서 재정 확대해서 바로 경기 부양한다. 이것이 바로 몰핀 주사입니다. 이렇게 경제를 하면 죽습니다. 아까 정확한 표현 주셨습니다. 몰핀 주사 놓으면 경제가 체질이 허약해지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지 않고 바로 경제 기초 체력을 살리는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 민간이 중심이 돼서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민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정책 접근을 윤석열 정부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층 이런저런 걱정을 해주셨고 맞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최근 줄었는데 이 부분은 연령대별로 보면은 고령층이 늘어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해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인구가 60세 이상이 한 50만 명씩 진화합니다. 늘어납니다. 우리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또 건강하신 고령층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층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지금 해마다 약 3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층 바로 연령이 낮은 곳에서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다. 여기에 취업자 감소 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은 대체적으로 괜찮다. 다만 고민은 청년들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제 회복 언제 오나. 지금 0.9% 성장 3분기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각 기관들이 1.3%, 1.4%, 1.5% 이런 경제 전망을 하는데 그 수치가 맞으려고 그러면은 0.9% 상반기 성장에서 하반기는 최소한 1.7 내지 1.9%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1.3, 1.4, 1.5%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상대적으로 경제가 나아진다. 그래서 상저하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높은 상조하고 현재는 대체적으로 그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 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이 재정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 걱정하시고 또 수출 활성화돼야 되고 적자 이 무역 수지 적자 줄여야 되고 흑자 만들어야 된다. 그 문제 인식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0,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 평균보다 코로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평균이 더 안 늘어났어요. 의원님, 그거는 왜 강과하고 의원님. 말씀하세요? 계속 전 정권 탓을 하시고 세계 경제 탓을 하시는데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의원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 늘었습니다. 사상 최고의 부채 증가를 일으킨 정부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110% 그거는 정확치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경제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기간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의 변화를 갖고 그 수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